자,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가 이제 탈세계화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교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가 탈세계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그 탈세계화를 더 가속화했다. 결정타를 날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탈세계화 또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2008년 세계 그 경제 위기 그때 시작됐다고 보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 우리가 세계화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품과 서비스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사람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정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 정도인데 그때부터 보면 GDP 대비 그 세계 수출액이 거의 제자리 늘어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특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락을 해요. 그때 사실 이제 금융위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세계 자본 이동하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FDI, 직접 투자 형태고, 두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고, 세 번째는 이제 은행 간 이렇게 대출하는 뱅크 랜딩이 있는데, 특히 뱅크 랜딩은 거의 뭐 그 금융위기 이전에 한 3분의 1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FDI도 줄어듭니다.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거기는 뭐 GDP 대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동자들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민의 그 어떤 숫자도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장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사람이 멈추죠. 상품이 멈추죠. 또 자본의 이동도 다 멈춰버리니까 결정타를 날렸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탈세계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또 연상돼서 떠오르는 게 이제 미중 갈등, 그리고 네. 그로 인한 중국의 어떤 세계 공장화에서 이게 뭔가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들의 어떤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중국에서 그 다른 나라로 단지 기지가 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맞습니다. 예, 아니다. 완전히 뭐 리쇼어링이 커지기 때문에 자국 중심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좀.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려면, 탈세계화가 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근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탈세계화가 이렇게 진행된 그 중요한 이유가 저는 한 4가지로 꼽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현재의 세계화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자들이 구분할 때는 3차 세계화라고 그래요. 1차는 뭐 우리 그 1차 산업혁명과 같이 시작됐고, 2차 세계화는 2차 산업혁명을 약간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고요. 3차 세계화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트가 출범하고 브레튼 우즈가 출범하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는데, 9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3차 산업혁명도 가속화되면서 뭐 여러 ICT 혁명이 일어나고, 또 컨테이너, 그러한 또 수송수단도 발전하고, 뭐 이러면서 또 거기다 또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에 또 편입이 되고, 또 구소련, 이 사회주의권이 또 무너지면서 또 편입되고, 이래서 이제 사실은 세계화가 됐는데, 그때부터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저는 뭐 사회적 양극화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부터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1980년대에 그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남짓이었고 50%가 한 20% 상회를 했는데, 그게 최근에 역전이 돼버려요. 거꾸로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런 사회적 양극화, 부익부 빈익이 굉장히 심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뭔가 좀 원인을 찾고 비난의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세계화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국가 내에서는 양극화가 줄어들었는데 국가 간에는 양극화가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과 중국만 놓고 봐도요, 사실 1995년 정도면 미국 GDP에 중국 GDP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게 2001년에 가면 이게 2분의 1까지 갑니다. 2010년에 가면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에 가면 한 15년 정도 뒤에.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지금 2020년이니까 한 5년 뒤 정도만 되면 역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강국인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그 선진국 그룹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중국을 위시한 그 신흥국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막 진행이 되면서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신흥국에 투자한 그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제는 거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뭐 AI, 빅데이터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생산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거기서 할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발달한 자기네 나라에 사는 것이 더 생산성도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그 경향이 실제 나타났었고요. 네 번째는 인구 고령화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이게 유럽 특히 일본은 이미 이제부터 시작됐고요. 이게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시클러스 세그레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구조적 그런 어떤 그 침체기를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쁘면 항상 보호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난의 화살을 자꾸 외부로 돌리면서 그동안 지난 10여 년간 이제 침체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탈세계화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질문하신 거기로 돌아가면 결국 미중 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이 신흥국의 대표잖아요. 거기를 지금 따라잡아서 G2가 되었잖아요. G2가 돼서 G2에서 사실은 또 G1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또 사실은 그 자기들의 그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제 리쇼어링을 할 거다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투자할 때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로 리턴한다 리턴 쇼어링,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리쇼어링, 아니면 미국 기업체 생각하면 뭐 캐나다나 멕시코 정도 가면 니어쇼어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까지 안 가고 중국은 좀 왠지 밉고 또 왠지 부담이 있으니까 뭐 아시아의 다른 나라, 한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디쇼어링이다. 저는 그렇게 용어를 붙이고 있어요. 디플레이스 플러스 쇼어링.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아시아 인접국으로 사실 재배치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아직도 실물 경제에 지금 코비드 19 팬데믹이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려가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에 뭐 그 리쇼어링이 안 일어났고 뭐 니어쇼어링이 안 일어났고 디쇼어링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앞으로 안 일어날 거다. 이런 건 아니라고. 기본적인 추세는 그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자기네 어떤 그 나라에 투자한 기업들이 떠나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나 당근을 주면서 뭔가 이제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지금 현재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이유나 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떠나려고 했던 기업들도 다시 이렇게 눌러앉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여태까지도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 그런 당근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히 그 다국적 기업들의 모국, 본국에서 돌아오라는 그 강력한 그러한 사실은 압력, 시그널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힘이 굉장히 세졌다는 뜻이고요. 또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보면 여태까지는 중국이 보니까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비교적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는데 또 자체 그 사실은 시장 동향이 크고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거기가 좀 위험한 그러한 어떤 공급망이다.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빼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중국 플러스 1. 그래서 그냥 하나의 추가적으로 공급 망을 하나 추가로 더 다른 나라에 설립하는 거? 뭐 이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저도 뭐 한 50% 정도 동감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리쇼어링 한다고 하니까 아니면 미중 뭐 냉전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 투자한 걸 전부 다 빼간다. 이건 아니죠. 그 중에 일부가 갈 거다. 여태까지보다는 많이 나갈 거다 하는 뜻이고 또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그 비중이 좀 줄어들 거다. 이 정도지 뭐 완전히 나간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기대감은 뭐 거기에서 뭐 세계 공장인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저렴하게 만들어서 그거보다는 또 중국의 내수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미중 갈등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성장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뭐 당장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다만 여태까지 이제 그 중국의 그 투자하는 목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기서 생산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생산해서 자기 그 본국이나 아니면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체의 내수 시장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쇼어링은 주로 전자에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투자 형태일 거고요. 그 후자의 형태, 그런 후자의 목적을 가진 그런 대중국 투자는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뭐 꼭 중국을 떠나서 이게 탈세계화되고 있는 현재 이 현상,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뭐 4가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이게 왜 일어나는가.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레이엄 앤더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네. 교수가 Destined for War 해가지고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런 책을 얼마 전에 냈는데, 우리나라도 번역서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난 500년 동안 기존 패권국하고 신흥 패권국 간의 싸움이 그런 어떤 새 대결이 16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직접 이렇게 다 대학원생들하고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추적을 해봤는데 그중에 12번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더라. 한 4번 정도 전쟁을 안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미소 냉전 때 전쟁하지 않고 그냥 끝난 거. 또 그리고 이제 대영 제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때 전쟁하지 않고. 그때도 따지고 보면 사실 전쟁을 좀 하긴 했었죠. 그렇지만 그렇죠. 한쪽이 망하는 상태는 아닌 걸로 이렇게 전쟁을 했는 건데 그건 어쨌든 제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책에서는 투키디데스 트랩 해가지고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스파르타의 기존 패권국하고 아테네 신흥 패권국이 싸울 때 이런 싸움은 이건 정말 예정된 전쟁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걸 그때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걸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그 뒤에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 때마다 전쟁을 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중 냉전도 그러한 상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예정된 전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상황이 미국이 어쨌든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뭐 미국이 가장 우월하니까요. 압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단 막기로 마음먹은 이상 중국의 성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1980년대 중반 뭐 일본이 사실은 뭐 미국을 다 살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랬죠.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때 플라자 협정 1985년 플라자 협정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갖다가 2배 이상 확 올려버리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사실은 동남아시아에 사실은 기업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막 이제 생성된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은 그걸 살리려고 막 계속 이제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는데 그게 안 되고 무슨 상황이 됐느냐?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다가 90년대에 가서 그 버블이 터졌죠. 그래서 그게 터져가지고 20년까지 간 거예요. 그 전에 뭐 사실은 또 독일이 막 한참 떠오를 때도 그때도 한번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뭐 극한 경우에는 중국이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국이 워낙 사실은 막대한 사실은 그런 경제력을 이미 갖고 있고 인구도 또 크고 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또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내부적으로 보면 떡대는 큰데 그 속이 좀 부실한 면이 있지 않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생각해보세요. 뭐 지금 우리 국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금융기관들도 상당 부분 다 국영이잖아요. 여기 얼마나 부실한지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는 정말 탑 시크릿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말 미국이 세게 이렇게 막 몰아치면 거기에서 이게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중국까지 다시 또 돌아가면 그래서 뭐 후반기 내년 전반기까지 만약 세계 대공황 상태가 가면 그러면 전 중국도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꼭 중국 때문이 아니라 그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자체적인 약점 때문에 그럴 거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미중 갈등에서 시작된 그리고 이 코로나 사실 뭐 책임 소재 문제도 떠오르고 하면서 더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블록화 디커플링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제 질서가 이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한 것이 1978년 등소평이 이제 집권하면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개혁 개방 뭐 그래서 뭐 검은 고양이 뭐 어떠냐, 흰 고양이 뭐 어떠냐 하면서 사실 개혁하고 개방해 왔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WTO까지도 2001년에 가입을 하죠. 그 가입시킨 게 사실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유도를 했죠. 왜 그랬느냐 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앞에 사회주의가 싫은 거죠.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는 사실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당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좀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계경제 시스템에 이제 편입이 되면 그랬는데 점점 오면서 그렇지 않더라 하는 상황을 보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딱 겪으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와는 달리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꽤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디커플링이 어떤 형태냐 이건데 일단 뭐 미소 냉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편이 있고 또 소련 편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 편이 있고 중국 편이 있을 거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 그 동서냉전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동쪽 중국을 위시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한 편이고 또 미국과 서유럽 이런 또 그쪽이 한 편이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편 들어서 그쪽에 편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뭐 일본이 그럴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조금씩 뭐 친중하긴 하지만 그쪽이 완전히 뭐 미국을 버리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인도라는 또 거함이 또 버티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중국을 두려워해요. 제가 예전에 뭐 UN 에스카베에서 근무할 때 그때는 방콕에 있었고요. 또 에이펙 사무국에 근무할 때는 싱가포르에 있어서 그쪽 사정을 잘 압니다. 그 중국인에 대한 그 반감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아세안을 만든 것도 사실은 중국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10개 나라가 자기들끼리 좀 어떻게든 그 중국의 외세로부터 좀 자기들 좀 지키자 뭐 이런 뜻인데 그쪽에 편입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편이 과연 누가 그쪽 편을 들 거냐. 저는 뭐 그때 뭐 1대1로 뭐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일부 뭐 가난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 국가들 또 소련도 아니 러시아도 편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남미 국가 일부가 사실은 중국 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뭐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런 쪽은 결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양극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형태의 남북냉전이라고 해요. 그거를 약간 북을 보통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또 정치학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선진국 그룹이고 남을 보통 이제 개도국, 신흥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예전부터 그쪽 남반구에 낮은 이쪽 지구 남쪽에 주로 이제 가난한 나라가 살았고 북쪽에 이제 부자들이 살아서 남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북냉전 유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